오늘 이제 은하와 우주해서 이 단원의 마지막 7단원 마지막에 별과 우주 단원을 마무리할 건데 앞에 있던 내용은 이제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하고 연주 시차하고 별까지의 거리나 우리 지구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단원이라면 지금은 그냥 약간은 암기가 포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암기만 조금만 해주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오늘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연주 시차의 관계를 잘 개념을 정리해서 복습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이 파트가 모르면 당연히 오답으로 나올 거니까 이 파트는 역사처럼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제 차근차근하게 개념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를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은하라는 용어가 나오죠. 은하. 그러면 은하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 근데 이 별들이 특이하게 보면 좀 모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별들이 모여 있어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하늘의 천체의 집단을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구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 그런데 보면 산이 있고 그 다음 바다가 있잖아. 그러면 바다에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죠. 그래서 별들이 모여 있는데 별과 그 별 사이 행성이나 그리고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모여 있는 천체 집단을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하 앞에 어떤 글자가 붙었냐면 우리 은하라는 글자가 붙었죠. 우리 은하는 우주에는 은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은하가 몇 개인지도 할 건데 이 우주에 많은 은하 중에서 누가 속해져 있냐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은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과 위에서 본 모습인데 만약에 사람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을 위에서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을 위에서 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가 보이겠지? 어깨 같은 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뭐 발이 튀어나온 모습도 보일 거고, 그리고 어떤 나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배가 나온 모습도 이렇게 보일 거고, 맞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위에서 봤을 때 사람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위에서 보면은 막대 모양의 중심부를, 자, 나선 팔이 휘감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따라 써줘야지 익히기 때문에 밑에 글자가 있다고 해서 안 따라 쓰지 말고 따라서 써서 익혀주세요. 그래서 은하의 중심부를 나선팔이라 하는데 나선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나선팔은 이런 것들을 나선팔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나선팔 보이죠?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휘감고 있다, 그치? 자, 이렇게 은하의 중심부에서 나선팔이 휘감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위에서 모습이. 자, 옆에서 본 모습은 중심부가 중심이 약간 볼록합니다. 자, 중심부는 약간 볼록한데 납작한 원반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인데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 자, 중심부가 살짝 볼록하죠, 맞죠? 이렇게 볼록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납작한 뭐를 가지고 있다?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은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아 있는 모습, 이렇게 나선팔이 휘감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휘감게 있는 모습이 위에서 본 모습이고 옆에서 본 모습은 중심부가 살짝 볼록하고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죠? 자, 지름을 따지는데 자, 지름은 30kPa입니다.
30kPa은 우리 1000파섹이, 자, 1000파섹이 1kPa이거든요. 그러면 30kPa은 30,000파섹 정도 되겠죠. 자, 이게 빛으로 따졌을 때는 빛이 얼마 동안 가야 되냐면 10만 광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지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0kPa이고요. 그 다음에 빛이 광년으로 따졌을 때는 10만 광년이니까 혹시 시험 칠 때 거기에 뒤에 단위를 보면서 하세요. 10만 광년 또는 30kPa 이렇게. 자, 이 안에 우리 은하가 수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그 별의 개수가 얼마냐면 2000개도 아니고요. 2000억 개가 됩니다. 2000억 개. 됐죠? 자, 2000억 개면 엄청나게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계의 위치인데, 자, 태양계의 위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은하 중심부를 따졌을 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은하 중심부로 따졌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5만 광년이 되거든. 5만 광년이고 뭐 그 끝에서 끝까지가 10만 광년인데 은하 중심부에서 약 얼마 떨어져 있냐면 3분의 2 되는 지점, 5분의 3 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5칸으로 나누었을 때 5분의 3 되는 지점, 요쯤에 뭐가 있냐면 태양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낚시한다고 태양계를 여기에다가 뭐 놔두기도 하는데 솔직히 보는 방향에 따라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마 허블 망원경이 찍었을 것 같은데 허블 망원경에서 보내준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계는 항상 왼쪽 편에 있어. 하지만 실제로 이 사진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진을 회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서는 은하의 중심부에서 얘가 전체를 5로 했을 때 5분의 어떤 지점이다? 3지점에 태양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거는 중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냐면 3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부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자, 얘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8.5kPa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광년 대략적인 거니까 우리가 30을 반으로 나누면 15잖아요. 맞죠? 자, 15니까 5분의 3 하면은 10 정도 되죠. 15 곱하기 5분의 3. 일단 3 하면 9 정도 나온다. 그죠? 근데 딱 9는 아니고 8.5kPa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은하의 중심부에서. 그래서 파색으로 물을 거냐 아니면 광년으로 물을 거냐에 따라 글자 조심해서 하세요. 대부분 오답이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신중하게 읽지 않는 학생들이 오답이 좀 높아. 그래서 정확히 따지는 습관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은하수의 개념이야. 자, 우리 노래의 동요도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있죠. 자, 제가 좀 멈춥니다. 그래서 은하수인데 은하수가 뭐냐면 지구에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은하의 자, 일부를 바라본 모습이야. 우리나라에서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료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워낙 멀리 있어서 별들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10만 광년인데 10만 광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10만 광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희뿌옇게 보인단 말이야. 되게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되게 멀어.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충돌하는 일이 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희뿌연 뭘로 보인다? 띠 모양으로 보인다. 됐죠? 자, 근데 어디냐면 궁수자리 있지. 자, 궁수자리, 우리 별들이, 따로 이렇게 뭐 공전자전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엄밀히 말해서 크게 돌기는 하겠지만, 별들은 항상 일단 우리가 고정돼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니까, 궁수자리 방향에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이냐면, 밝고 두껍게 보이는데, 궁수자리 방향이 제일 잘 보일 때가 언제냐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자,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 은하 언제 잘 보인다고?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겨울철에도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여. 자, 근데 그 이유가 밑에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계절마다 은하수가 다르게 보이는 까닭이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뭘 하냐면 공전을 하기 때문이고 계절에 따라 밤하늘의 방향이 달라져. 지구가 매번 공전을 하고 밤하늘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 관측 방향이 우리 은하의 어디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보고 있을 때는 별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향할 때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 기준이야. 자, 우리나라 기준의 여름철에 밤하늘이 은하 중심 방향에 있어. 밤에 쳐다보는 하늘이 은하 중심 방향이고, 자, 그때 어디를 향하냐면 분수자리 방향을 향합니다.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수의 폭이 두껍고 밝게 보인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모의 실험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그리면 좀 그렇고. 자,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있다 있죠. 자, 이렇게 있고, 자, 납작한 원반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태양계가 이쯤에 있죠. 얼마 떨어져 있다고? 중심에서 여기에서 8.5km/s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뭘 하냐면 공전을 하겠죠. 공전. 자, 공전을 하는데, 자,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는 밤하늘의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자, 그 다음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는 밤하늘의 방향이 이쪽이야. 자, 그러면 이쪽을 쳐다보면 은하의 얇은 부분을 보게 되고, 오른쪽을 쳐다보면 은하의 두꺼운 부분을 쳐다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계절적으로 여름이야, 여름.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에 은하가 가장 두껍게 보이고 은하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주 큰 물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 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처럼 보이냐면 희뿌연 띠처럼 보입니다.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은하수라 하고, 자, 근데 우리 지구에 비해서 은하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어디서든지 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은하를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지구의 어디서든지 밤이 되면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하수 잘 못 봤는데요 하는데 우리 도시에 빛이 너무 밝아서 은하수를 잘 볼 수가 없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잘 못 볼 때도 있어. 그래서 여름철에 아주 조금 높은 산이나 아니면 섬이나 아니면 바다 쪽에 가면 은하수를 궁수자리 방향을 찾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여름철의 은하수 모습인데, 자, 이게 뭐 옆에는 저 배경별도 있고 우리 은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있을 거고, 우리 은하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애들이 도망쳤다 했나? 좀 이렇게 산만하게 튀어나온 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은하수는 이렇게 폭이 두껍게 보여. 지금 보이는 게 대부분 별이고 별과 별 사이의 물질입니다. 근데 겨울철 은하수는 이렇게 폭이 좀 어떻게 보인다? 뭐 중간에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굵진 않고 이렇게 좀 얇게 보이죠, 맞죠? 그래서 겨울철의 은하수는 좀 얇고 그 다음에 여름철의 은하수는 두껍고 여름철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성단과 성운인데 성단이 뭘까요? 했을 때 성단. 자, 여기가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가 모인 거다? 별이 모인 겁니다. 글자 좀 작으니까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자, 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 그래서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별들이 모여 있는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계성단, 또 다른 하나는 구상성단입니다. 우리 원래 동글동글하면 구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산계성단, 구상성단이 있는데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 자, 그 다음에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 자, 근데 얘들이 물론 모양도 다르지만 안에 별의 수나 나이나 온도나 색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에 이제 별의 수와 나이, 온도, 색을 비교할 건데, 자, 상계성단은 수십 개의 별에서, 최소 수십 개의 별에서 수만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어.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구상성단은 수만 개에서, 여기 상계에서 끝나는 거를 따라서 쓰면 되겠죠.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어려 보이니? 파릇파릇한 게 어려 보이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나이가 적다. 자, 그 다음 얘는 나이가 많다. 자, 온도를 보면 우리 저번에 별 했을 때 어떤 별이 온도가 높지? 무슨 색깔 별이 온도가 높다 했다? 파란색이 온도가 높다 그랬다, 맞지? 그래서 얘가 파란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붉은색이나 노란색 빛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얘는 무슨 색이다?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이는 붉은색.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얘가 구상성단이고 얘가 상계성단입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의 분포 위치라고 되는데, 자,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은하핵과 그 다음에 여기 은하에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나선 모양으로 있는 데도 있는데, 이 모양에서 좀 벗어난 부분 있죠. 구형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헤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일로. 자, 그래서 이 헤일로의 구상성단이 분포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젊고 파릇파릇한 별들 있죠. 이거는 상계성단인데, 이 상계성단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젊은 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쪽이나 바깥쪽에는 늙은 별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의 위치인데 얘는 어디에 있다고요? 상계성단은 나선팔에 존재를 합니다. 구상성단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은하의 중심과 또 어디? 헤일로. 헤일로는 구형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성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성운을 할게요, 성운. 자, 성운은 별과 별 사이에 찌끄러기, 성간물질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대구말로 찌끄러기라고 합니다.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뭐처럼 보이는 것,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구름운을 붙이겠죠, 맞죠? 구름운. 한자죠. 자, 이때 세 가지 성운이 있는데 방출성운, 그 다음에 반사성운, 그 다음에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모습에 따라 구분하지만 얘네들의 특징도 조금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방출성운, 자, 방출성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성간물질이, 주제는 성간물질입니다. 이 성간물질이 뭘 하냐면 주변에 별의 빛을 흡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변 별빛을 흡수하여 가열이 돼.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이 나는 성운. 이거를 우리는 방출성운이라 하고, 일부 선생님께서는 발광성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발광성운. 자, 그리고 얘는 무슨 색을 띠냐면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흡수해서 가열되어서 스스로 빛이 나는 성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사성운은 성간물질이, 여기 있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시킵니다.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거. 너네들 있잖아. 그
향연기 있지. 향연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후레쉬 같은 거를 이렇게 비추면 향연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향연기가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후레쉬를 여기다 비추면 우리가 이 후레쉬 안 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이걸 관찰했을 때 향연기가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향연기가 후레쉬의 빛을 반사시켜서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반사성우는 주로 파란색을 띱니다. 오늘 펜이 참 안 나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성운인데 암흑성운은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여 이렇게 검맣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별빛을 뭐 한다? 차단하여 어둡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색을 띈다? 검은색을 띈다. 이해됐죠? 우리는 성단과 성운에 관해서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안 푼 사람들은 반드시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이제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1번 문제. 자, 풀었죠? 자, 1번. A와 E 사이의 대략적인 거리를 킬로파섹 단위로 쓰시오 했으니까 얼마죠? 30 킬로파섹.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와 나에서 태양계의 위치를 고르시오. 자,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쯤 된다 했죠? 은하의 중심부에서 5분의 3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 했죠. 그러면 가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B에 해당합니다. 나에서는 쌤 아까 전에 저기 A 같은데요. A는 D극 같은데요 하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은하와 여기 봤을 때. 자, 얘가 여기에서 봤을 때 전체 5개에서 3칸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D극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어디다? 얘는 니은이다. 됐나요? 2번 내려갈게요. 오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을 띈다. 맞습니다.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수는 몇 개일까요? 2,000억 개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게 보이지 않죠. 언제 폭도 두껍고 밝게 보인다 했다? 여름철. 어느 자리? 궁수 자리 방향. 자, 4번째.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본 모습이다. 맞습니다. 3번 내려갈게요. 3번에 가는 두 종류의 성단인데 가는 어떤 성단이다? 산계 성단입니다. 나는 구상 성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인데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공. 자, 얘는 구상 성단이겠죠. 온도가 높아 파란색을 띈다. 산계 성단이 됩니다. 생성된 지 비교적 오래되었다. 나이가 많다는 거겠죠. 구상 성단이 되겠죠.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존재한다. 뭐죠? 산계 성단이 됩니다. 됐죠? 자, 5번.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 검게 보이는 성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성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인다? 반사성운인데 무슨 색깔을 띈다고 했다? 파란색을 띈다고 했죠.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낸다. 방출성운이고 일부 선생님께서는 발광성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 팽창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우주 팽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외부 은하의 개념입니다. 외부 은하는 우주 안에서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예요. 밖에 존재하는 은하로 자, 은하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그거는 밑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은하가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은하래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우리 은하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은하 친구야. 근데 우리 은하도 2천억 개 별 정도 돼 있는데 얘도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겠죠. 맞죠? 자, 이 안드로메다 은하, 외부 은하 등등 이런 은하를 누가 발견했냐면 허블이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외부 은하가 약 몇 개 정도 존재하냐면 1000억 개가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1000억 개. 자, 그리고 외부 은하는 우주 공간에 골고루 똑같이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주라고 했을 때 간격이 비교적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외부 은하. 아까 전에 납작한 볼록한 은하로 그린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균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균일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뭐 이렇게 랜덤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분포한다. 이거를 불균일하게 또는 불균질하게 분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고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도 만들고 은하를 분류를 했는데 허블은 은하의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하냐면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로 나누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 있죠. 자 여기는 모양이 약간 달걀 모양 같아. 자 달걀 모양 같이 생긴 아이를 타원 은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팔이 휘감고 있는 은하들 있죠. 자 요거를 정상 나선 은하, 자 그 다음 요 밑에를 막대 나선 은하라 하는데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은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막대 모양이 있어. 막대 나선 은하는 싹싹싹 보이죠, 맞죠? 자 요렇게 막대 모양이 있고 정상 나선 은하는 막대 모양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로 배웠는데 지금은 막대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은하 요런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불규칙 은하라 하는데 이 은하의 분류도 누가 다 하셨냐면 허블 아저씨께서 다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별까지 거리도 측정할 수 있는 허블 법칙도 만들었었는데 허블 법칙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책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해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울 건데 이제 교육과정이 빠져서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다시 배우겠죠. 어디에 들어가면 지구과학원 이런 데 들어가면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우주 팽창 개념을 할게요. 우주. 자, 우주는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우리 은하도 있고 외부 은하가 약 몇 개나 있죠? 1000억 개 정도죠. 이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이야. 우리가 명왕성까지 가는데도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려면 한 30년 잡아서 가야지 안정하게 안 다치고 갈 수 있을 건데 이것도 꽤 오래 걸리지만 우리 은하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얼마에 걸린다 했죠? 우리 은하 자체도 빛의 속도로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 했잖아. 10만 년. 그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가는데도 5만 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은하의 중심부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나이가 많은 별들 중에서 되게 큰 별이 죽어서 블랙홀을 만든다라고 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 한테 다가가고 싶잖아. 그래서 우주선을 띄워서 블랙홀에 다가간다. 지금 우주선을 띄워도 가는 데까지 3만 광년 이상이 걸리니까 지금 띄워도 3만 년 후에 볼 수가 있을 거야. 맞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이렇게 큰데 이런 것들이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존재를 해. 근데 그거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 근데 그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걸 우주로 하니까 우주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공간이죠. 이제 과학에서 뭔가 한 개 한 개 발전한다는데 우주는 아직까지 탐험해야 될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았어. 뒤에 가면 우주 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은 건데 우주 탐사를 해도 우리는 아주 일부분밖에 탐사를 못하고 있다. 아마 우주에서 아직까지 0.00001%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점점 지금도 가기 힘든데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똘똘한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 누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자, 허블은 다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허블은 외부 은하를 관찰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뭐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냐면 멀어지고 있다. 지고 있다. 는 것을 통해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음을 알아낸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블 덕분에 가모프라는 사람이 원래 가모프라는 사람이 먼저 우주 팽창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 우주 대폭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우주 팽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 자,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많이 발견을 하면서 나중에 그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 덕분에 우주 팽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돼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되었고, 자, 우주 팽창의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너네들 기억할 게 특별한 중심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주의 중심은 없다. 이렇게. 자, 우리 지구가 우주 중심이다. 우리 태양계가 우주 중심이다. 이런 말 다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주 중심은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중심이라 하는데 중심은 없다.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일단 기억을 하시고 우주의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우리가 풍선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랑 B랑 C랑 이렇게 별들을 붙여놓고 처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러니까 몇 cm냐면 3cm였어. B와 C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4cm입니다. C와 A 사이의 거리를 재니까 5cm였어. 자, 그리고 풍선을 불어서 얘들을 풍선을 팽창을 시킵니다. 팽창시키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가 6cm가 되고 얘는 8cm가 되고 그 다음 C와 A 사이의 거리는 10cm를 만들었어. 자, 그러고 보니 A, B 사이의 거리는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니까 3cm 차이가 나고 B, C 사이는 4와 8이니까 4cm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C, A 사이는 5cm가 차이가 납니다. 이해됐죠? 자, 풍선 표면은 우주고 스티커는 은하를 의미합니다. 스티커 사이의 거리는 풍선이 팽창하면서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늘어난 거리를 보면 AB가 3cm고 BC가 4cm고 CA가 5cm잖아. 그러면 풍선을 크게 벌었을 때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이렇게 풍선을 불었는데 얘는 3cm 멀어졌고 얘는 4cm 멀어졌고 얘는 5cm 멀어져. 그래서 나도 팽창하고 그쪽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허블 아저씨가 알아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팽창의 중심인데 스티커 은하가 서로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얘가 딱 정해놓고 얘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도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대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하면 어제는 오늘의 우주보다 작았어. 그저께는 어제의 우주보다 더 작았어. 그러면 우주는 계속 과거로 되돌려 보면 점점 뭐 한다? 점점 수축하면서 뭐 된다고요? 뜨거워지고. 우리 팽창하면 구름 배웠죠? 3학년들은 단열 팽창이라 해서 자, 외부의 에너지 유입 없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지금도 우주의 온도는 계속 식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은 우주는 점점 수축하고 지금은 식고 있지만 과거로 봤을 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처음은 뭐 크기를 나는 상상할 수 없겠어. 그 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점의 크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우주의 과거야. 알겠죠? 한 점에서 폭발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지금 초파리야. 초파리고
나는 지금 뭘 봤냐면 그 수류탄 속에 들어있는 촉발이라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1초를 사는 촉발이라고 했을 때 수류탄이 팡 하고 터져. 근데 팡 하고 터지는데 총 터지는 시간이 한 1분 걸렸다고 칠게 뻥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잔해불이 퍼져나가는데 1분이 걸렸다. 근데 나는 1초가 사는 생물이다. 그러면 내 생을 봤을 때 나는 그 퍼지는 어떤 순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뭐 물론 중요한 건 그 팽창의 중심은 수류탄은 뭔가 어디선가 뭔가 중심을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중심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과거로 되돌리면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참 우주는 미스테리한 존재죠, 맞죠? 자, 근데 자, 이 법칙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왜 뒤집어졌죠?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모프가 이거를 빅뱅 우주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 빅뱅 우주론은 원래 가모프가 지은 건 아니고 가모프에 대적하는 과학자가 이름을 지어준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대폭발 우주론인데 약 언제냐면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아주 큰 한 점에서 우주가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어. 빅뱅이 일었어.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어. 그래서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뭐 책 많이 본 사람들은 본 적도 있을 거야. 그죠? 자,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는 점차 식어서 별과 뭐가 만들어졌다?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어. 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처음에 우주, 한 점에서 시작한 우주고 현재 우주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 규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모, 천체를 많이 배웠었잖아. 그럼 그 규모를 비교하면 지구가 제일 작고요. 물론 달도 더 작지만 태양이 두 번째, 태양계가 두 번째 크기고 성단이나 성운이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특히 우리 은하, 그리고 이 은하들이 1000억 개가 모인 게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간까지. 이렇게 있잖아. 은하와 은하 사이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 우리 은하랑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도 가는데 200만 광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고 풀이를 합시다. 다 됐죠? 자, 6번. 허블이 최초로 발견했으며 안드로메다와 같이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외부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7번.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모두 같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다고? 멀리 있을수록 더 어떻게 된다? 빨리 멀어진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X. 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하는데 중심이 없다 했어. 중심 나오면 다 틀립니다. X. 됐죠? 자, 풍선 표면은 뭐를 뜻하죠? 풍선 표면은 우주입니다. 우주. 됐죠? 그리고 스티커는 어디에 은하? 어떤 사람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별 모양에서 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은하입니다. 은하. 알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은하. 됐죠? 그 다음에 9번에 팽창하는 우주인데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차 작아지다가 결국은 한 점에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매우 크고 그런 점에서 시작했으며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을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많이 했고요. 현재도 이러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탐사에 대한 역사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 뭐 식민지 시절도 있었고, 뭐 6.25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개발도상국도 아니었고, 거의 뭐 좀 못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우주에 대한 탐사,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적는 난은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 줄긋기로 갈게요. 자, 줄긋기랍니다. 자, 우주 탐사의 목적, 우주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힐 수 있다. 자, 우주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힐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이외에 다른데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부족하거나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 자, 이게 우주 탐사의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리고 우주 탐사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우주 탐사를 통해서 습득된 정보로부터 지구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우주 식량 같은 것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겠죠. 맞죠? 됐죠? 자, 그러면 우주 탐사를 할 때 어떤 장비를 쓸까요? 했을 때, 자, 제일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은 주로 천체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를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체 관측을 위한 우주망원경도 인공위성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주탐사선은 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물체인데 인간이 직접 발을 디딘 곳은 어딜까요?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달. 그 외에는 대부분 탐사선이 가거나 탐사 로봇이 갑니다. 자, 천체 주위를 돌거나 아니면 천체 표면에 착륙해서 탐사하는 걸 우주탐사선이라고 표현해. 자, 그리고 우주정거장인데 사람들이 우주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우주정거장이라고 얘기하고,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환경이나 실험을 하는 곳이 우주정거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간 걸 알고 있죠. 뭐 별로 스토리는 좋지 않지만 한 사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망원경인데 어디에 설치하냐면 우주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설치를 합니다. 지상에. 그래서 천체가 어떤 특정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하기 위한 장치, 전파망원경.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주 탐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자, 1950년에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해서 지금은 러시아고 예전에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데 미국에서 아주 기분 나빠하죠. 미국은 자신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즉 구소련에서 먼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은 물론 쏘기는 쏘겠지만 쏴봤자 1등 안 됐으니까 미국이 좀 1등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코로나도 1등 하는가? 자, 근데 1등을 좋아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그게 안 좋았어. 여론이 안 좋았어. 우리나라 최고 맞나?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을 막 이렇게 막 까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뭔가 최초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1969년에 인류 최초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를 쏴서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성과를 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했어. 자, 그리고 1970년대 탄사인데, 자, 1977, 1977. 이 강의 들은 사람은 내 나이를 알 거야. 자, 힌트입니다. 1977. 자, 보이저 1호라 해서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발사됨. 자, 태양계 탐사는 주로 태양계에 있는 위성, 그러니까 위성이 아니고 행성을, 갑자기 내 나이를 얘기하니까 조금 쑥스럽네, 맞지? 보기보다 어려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많아 보인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게 보이저 1호고, 목성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뭐죠? 목토천해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게 보이저 2호입니다. 1989년에 해왕성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90년대는 많은 우주에 여기저기서 막 쏘기 시작해서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허블 우주망원경, 자, 뉴 호라이즌스호, 명왕성 탐사. 혹시 이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되게 세밀하게 역사처럼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수업 되게 자세히 한 사람들은 자세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까지도 시대 순서대로 많이 물어. 알겠죠? 그리고 얘들이 어디에 갔는지. 이거 혹시 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다 하면은 너네들 그것도 외워줘야 돼. 됐죠? 자, 주노호. 목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됐고, 발사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자, 2016년에 목성 도착 후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리오시티. 2011년에 화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탐사 로봇으로 2012년에 화성에 착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이라 해서 태양 뜨겁잖아. 아마 내열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 맞지? 태양 대기권에 침입한다. 2018년. 얼마 안 됐다. 맞죠? 옛날 책에는 이것도 없었는데 최근에 또 실렸네. 맞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인데 2009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 나로호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게 많이 실패를 했다가 2013년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호 로켓을 발사한 게 첫 번째 업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주 탐사에 관련된 영향인데 우주 과학과 관련된 직업, 우주 탐사의 기술의 이용, 그리고 인공위성의 이용, 우주 쓰레기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 읽어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을 해줘야 되지만 조금 우리는 내신 위주니까. 알겠죠? 자, 옆에 과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로켓도 있습니다.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 이런 것들도 있다. 자, 허블 우주 망원경 한번 보시고 자, 이론 정리는 옆에 문제를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할게요. 잠시만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됐죠? 이제 10번 문제를 풀게요. 자, 10번. 우주를 탐사하는 여러 장비인데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서 탐사를 한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탐사까지 날아가서 여기에서 우주 탐사 선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천체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 이거는 뭐죠? 인공위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군사위성도 있고 통신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우주 정거장. 우주 탐사선, 이거 리얼이죠. 자, 그리고 지상에 커다란 안테나를 설치해서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한다. 전파 망원경. 됐나요? 이제 11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마다 성향이 조금 다른데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고 안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본인의 프린터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기억을 해서 책마다 워낙 많은 탐사에 이용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 기준으로 하세요. 제가 모르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자, 11번에 1960년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최초의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됐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화성에 사람이 갔느냐 안 갔느냐인데 이거를 막 중점적으로 안 다루다 보니까 어떤 애가 갔어 이렇게 유인이야 이러는데 화성에는 아직까지 인류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영화에는 인류가 갔다라고 지금 영화 소재지만 영화랑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간 건 달밖에 없어. 자, 1977년 목성, 토성, 청왕성, 해왕성 얘가 목성형 행성이다. 맞지? 이거를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된 거는 보이저 몇 호라 했다? 보이저 2호라고 합니다. 1977년. 자,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발사된 이래로 선명한 우주 영상을 지구로 전송하고 있는 게 누구다?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자, 2011년에 발사된 갈호는 화성 표면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탐사 로봇이다. 얘는 누구냐면 큐리오시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첨단 기술들이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맞겠죠?
그리고 우주 탐사를 위한 개발 과정에서 쓰레기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인공위성이 이용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기상 관측, 방송통신, 위치 파악, 항로 추적은 가능하지만 우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타고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이해됐나요? 자,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정리만 이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념 정리, 개념 암기 위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